범님이 살아가는 이유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고 나 먼저 한번 자존감 좀 채워보자 오늘. 오늘 자존감 달달하다. 쭉쭉 채우고 가네요. 트레버리를 모시고 싶어졌어요. 뭘요? 아예. 저를요? 재밌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을 연재했었던 17년차 웹툰 작가이자 트레바리에서는 스토리 캠프 내 인생의 요람이 된 이야기들이라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웹툰 작가이신가요? 정체성 웹툰 작가라는 것은 아직 뭐 국가연금술사 같이 이런 자격증이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선언하고 있는 한 웹툰 작가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어쨌든 나를 정의할 때 제일 먼저 제1 정체성으로 꼽는 게 웹툰 작가예요. 아직은 그래요. 근데 지금 거의 경계선에 와 있어요. 유튜버로 먼저 설명하는 게 맞나? 왜냐면 제 기준 웹툰 작가란 정체성의 마지막 마지노선은 그리고 싶은 차기작이 있는가? 차기작을 연재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렇긴 해요. 차기작 그리고 싶은 게 있고 때를 보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연재가 몇 년 전이냐 이걸 가지고 남들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저 웹툰 작가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뭐 얻어 와가지고 잡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 면구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웹툰 작가입니다와 유튜버입니다가 약간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딱 그 정도 시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3의 정체성도 있나요? 오타쿠입니다. 오타쿠, 스토리 애호가입니다. 스토리 애호가, 달리 아빠입니다. 달리 아빠,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되게 많네. 많으면 보통 사기꾼인데. 어.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나는 단수가 아니다가 있잖아요. 드래곤 라자 보시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정체성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나 그런 게 있어요? 사람 좋아하는 이야기 애호가 정도로 일단 아우를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사람을 벗어날 수도 없고 이야기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은. 히틀러 이런 사람은 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을까 해보면 네. 그 사람은 독일인은 좋아했던 것 같아. 독일인을 사람으로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정의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이란 존재를 좋아하는가 이 질문을 하자면 누구나 좋아하는 인간, 싫어하는 인간, 관심 없는 인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인간이란 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저 느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히틀러는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는 파편화된 일부의 인간을 좋아했을 수는 있겠죠. 갑자기 그러면은 또 재밌네요.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보니까. 제가 이 만화 이해에 대해서 처음부터 물어볼 거라고. 네, 저 바로 만화 얘기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이 저에 대해 얘기하는 거 너무 좋죠. 요즘 제가 저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인생책을 궁금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책을 궁금해한 이유는 내가 궁금해서. 이 책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은 사람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좋은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매체가 될 수 있잖아요. 만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누군가는 뭐 그림이나 음악도 이야기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럼요. 그랬을 때 좋은 이야기꾼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그거를 만화로 표현하는 만화 작가라는 정체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애정이 있으세요? 애정이요? 애정은 만화가로서 불리는 것에 대한 애정이 훨씬 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화는 네. 매체에 대한 사랑이 되게 큰 거네요. 근데 이제 애정이고요, 그거는. 더 오래 끼고 있었던 애착 인형 같은 걸 수도 있고 왜 셰프님들도 아주 오랫동안 썼던 식칼 하나에 더 애정을 주잖아요. 근데 그 애정이 세계 최고의 명검은 아닐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이제 그리고 또 그 식칼 말고 더 잘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서는 만화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애정이 큰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영화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거이네. 혹은 되게 좋은 기회로 뭐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됐네라고 하면은 그것도 기꺼이. 그것도 저의 일부가 아닐까요? 실제로 뭐 노력 대비 아웃풋이 더 빨리 더 잘 나왔던 소위 더 재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더 평가받았던 분야는 전부 음악 쪽이었고 그리고 말하기 쪽이었어요. 네, 뭔가 언어, 잘하지. 네, 그 말을 통해서 뭔가 표현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빠르게 퍼포먼스가 나왔다라는 평을 받는데 그렇다고 제가 만화가보다 강연자, 스피커로 불리고 싶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그것도 저의 일부인 거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그것과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는 독자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저에게 그냥 별개로 존재하는 정체성들이기 때문에. 되게 현대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정체성이 여러 개가 음. 있는 거. 네. 근데 그랬을 때 아까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이거를 종합할 수 있는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네. 정체성의 혼란이나 아쉬움이나 방황 같은 건 없어요. 당연히 있었지 않을까요, 과거에? 그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거. 그럼 그 보통 누구나 공통적으로 그 혼란스러운 구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사춘기라 부르기로 했다. 전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라이프 스팬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하루하루의 경험들이고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 삶을 조망을 해보면 보통 작가들은 그런 걸 버릇처럼 하는 것 같아요. 조망을 해보면 선형적으로 쭉 흘러온 시간, 나의 인생에서 어떤 구간이 챕터로 보이기도 하고 시퀀스처럼하게 좀 이렇게 덩어리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뭐라고 주장했던 시기가 이렇게 계속 있다가 난 뭐지? 라고 고민했던 구간이 또 있다가 이것이 보여요. 그걸 반복할수록 점점 더 좀 정리가 되어가는 게 좀 보이고. 지금은 그렇죠. 어떤 시기예요, 동범님? 지금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시기죠, 아무래도. 근데 또 오겠죠. 그쵸. 완전히 이대로 딱 세팅되진 않으니까. 요대로 살다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제가 느끼는 사람들이 저에게 원하는 저가 좀 정리된 구간이고요. 또 올 거예요, 근데 아마도. 혼란의 시기나 고민의 시기가 또 오겠죠. 근데 이제 고민의 시기가 고통이 되는 시기, 그거는 그 고민을 처음 마주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할 때는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 겪어봐서 매뉴얼상이 없는 경험을 할 때거든요. 물론 겪어봤던 고통도 언제나 아플 수 있지만 적어도 혼란하거나 두렵거나 요 감정은 내 매뉴얼에 없는 경험이네? 요 때가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내 정체성이 좀 흔들렸다가 정리됐다가 이거 반복해서 어느 정도 가면 요것도 요 구간이 또 왔구나 라는 식으로 내가 겪어봤던 시기지. 마치 맞아. 겨울이 매년 오니까 봄이 올 걸 아니까 적당히 버티자 이런 느낌인 것처럼 어떤 위기를 되게 잘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네. 그냥 위기라는 공통점 가지고도 네. 뭔가 적응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위기란 말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런 시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즌이라는 말 자체가 계절이잖아요. 정말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약간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나 고난을 겪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워딩을 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약간 힘든 시즌이지 이렇게 그 시즌이라는 표현을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은 이걸 계절로 보는구나. 그리고 지나갈 걸 알고 있구나. 경험상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지나갈 걸 알고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왠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네. 끔찍하잖아요. 기아가 없다는 게 인간의 천형인 것 같기도 하고 고통의 최고봉이죠. 기아가 없음. 네. 막연함. 네. 그 이야기 같은 데서도 제일 주인공을 절망시킬 때가 이 도저히 이건 그냥 가망이 없이 이 상태로 쭉 갈 것 같다라는 어떤 절망을 받아들일 때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건 인간의 공통적인 본능이 아닐까 싶죠. 투 책 얘기를 갑자기 급작스럽게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 정범님은 그래도 최근에 좀 그러니까 좀 훈련된 혹은 경험이 많은 MC 또는 방송인들이랑 경험이 좀 이걸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저는 아시다시피 이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되게 우왕좌왕하거나 막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고 네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게 더 좋습니다. 뭐 훈련된 MC와 얘기를 할 때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서 느끼는 답답함도 있어요. 오히려 그냥 풀어놓고 이야기가 어디로 가나 보자에서 더 즐거운 부분도 있어요. 약간 루트를 완벽하게 숙지해낸 어떤 가이드와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무섭진 않지만 재미도 없죠. 근데 이제 친구랑 가서 저 눈에 띄는 저희가 한번 가볼까라고 갑자기 샜어요. 그러면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더 재미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되게 집요하게 좀 되게 근본적인 이야기라든가 그런 걸 파고드는 걸 좋아하죠. 수영님이요? 너무 진정 그렇죠. 실로 그러하죠. 그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고. 그게 불편할 것 같은 사람들을 저도 많이 만나봤지만 제가 왜 그걸 바로 느꼈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하기 때문에 집요하다. 저도 그렇고. 근데 뭔가 종범님은 그래도 좀 프렌들리하게 얘기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파고드는 것도 되게
상대가 불편해할 정도까지 집요하게 질문하던 시절에 저도 있습니다. 아, 당연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구나. 뭐 조금 신인자 세련돼진 거로군요.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방법론을 알게 된 것뿐이고 그 지망생 시절이나 신인 작가 때 만화 얘기하는 모임에 가면 처음 본 사이에 아이스 브레이킹도 없이 내가 엄청 매몰되어 있었던 질문을 그냥 바로 꺼내가지고 테이블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 되게 당황해요. 그게 네. 그러면 성장이나 진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그러니까 효율을 포기하고 뭐 약간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 변화 그러니까. 변화죠, 변화. 그러니까. 성장 퇴보도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그냥 요즘은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얘기 했었구나. 뭐 영화 중에 어. 그 왜 류이치 사카모토 아들이 한 해피엔드 해피엔드. 해피엔드 영화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10대들이 분명히 되게 미성숙하고 막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어른들은 과연 성숙하고 성장한 것인가 아니면은 변화한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네네네. 맞아. 꼭 세련된 건 아닌 것 같아. 그 성숙과 성장, 저도 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딱 벌어지면, 그러면 그 성숙 혹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봐서 이걸로 한 3시간 또 얘기합니다. 그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못하던 걸 하게 되는 게 성장 아닌가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쵸. 정말 말 그대로 능숙해지는 과정 아닌가요? 아니면 스킬셋을 얻어가는 과정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또 얻기만 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를 포기하는 대신에 뭔가를 얻었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본인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외면적이든 내면적이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저는 다 성장이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성장이라고 하면 그럼 기업의 지속 가능성, 뭐 기업의 뭐 경쟁 이런 어떤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 대상으로 오면 성장과 성숙에 대해 말할 수 없게 돼요. 아는 바가 없으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했을 성장. 때 오케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다. 그럼 저 성장이라고 보는 편이고 그걸 위해서 뭘 얻기도 하지만 뭘 버리기도 하거든요. 뭘 만약에 배우기도 하지만 내가 죽는 게 무서우면 어떡해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죽음이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계속 필멸자의 두려움.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의해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으면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 그 두려움을 옆에 두고 살아. 그 말은 뭐예요? 그 두려움 위에 올라타거나 목줄을 채우거나 아니면 관계를 개선한 거잖아요. 난 언젠가 죽겠지라고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성장이겠죠. 그렇구나. 네.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종류의 필멸자로서 불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를 남기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다든지 네네. 그런 방식으로 그 필멸자가 불멸성을 향해 아둥바둥 노력하는 거는 네네. 그건 성장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 두려움 기반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꽤 많은 걸작 명작들이 그 동기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도 하게 돼요. 그쵸. 종범님의 정의대로라면 네. 성장하지 않아도 큰 문제 있나? 에. 중요한 거는 성장하면 본인이 좀 더 편해진다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성장.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성장한다는 표현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워요. 반면에 성장하는 게 무조건 좋냐라고 물어보면 또 제가 입을 좀 닫게 되는 게 성장하지 않아서 생긴 결핍, 그 결핍이 작품을 하게 하기도 하고 뭔가 추구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성장하지 않은 상태, 미숙한 상태, 좀 부족한 상태, 구멍 결핍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나쁘냐라고 하면 또 안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로 인해 또 멋지게 나오니까. 개인한테는 나쁠 수도 있지. 본인은 불행하겠지. 사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 예술가들의 불행이 네. 인류에게 꽤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빚지고 사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예술가의 불행의 흔적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행복의 단초를 얻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빚지고 사는 거 아닌가. 천국 가겠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되게 그 유명한 파티셰라고 하나 이제 과자 만드는 네. 프랑스의 장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본인은 예술가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날이 갈수록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고 또 더 평안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분은 약간 고통을 통해 나온 게 아니면 예술이 아니야. 있어요. 가끔 그 예술이 뭐라고 정의를 했는데 예술을 하는 내 입장에서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예술이야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예술을 정의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받는 사람들을 얻었으면 예술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걸작을 향해서 나아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좀 타협된 퀄리티의 무언가를 만드는 직업인, 성실하고 뭐라 그럴까 이왕이면 잘하고 싶어하는 직업인일 뿐이지 네네. 예술가가 되기에는 나는 가족도 있고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그분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분은 이제 그런 예술관을 갖고 계신 거고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뭐 그렇구나. 존중합니다. 공감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저의 기준에서 그냥 장인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닌가? 장인은 그럴 수 있지. 장인은 뭔가 마스터리를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하고 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장인과 또 예술가, 아티스트 이런 게 좀 세분화돼 있어요. 저 안에서는 예를 들면 예술이란 말은 정말 가끔은 좀 공허해 보이는 것이 그 사람 갈 때도 참 예술로 갔지 이런 말 따잖아요. 죽음의 예술인 건가 그거?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인데 저 사람의 교수법은 거의 예술의 경지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예술은 무슨 의미일까요? 맞아요. 저는 생활의 달인 보면서 네. 그냥 야. 뭔가 붕어빵만 이렇게 해도 와 저거 진짜 예술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는 말을 우리는 정말 함부로 쓰고 있고 물론 함부로 쓰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의 미스가 자주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얘기가 네네. 인간의 모든 비극이나 불행이 네. 결국에는 여기 있는 거에서 여기 있는 걸로 100%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과 비극이 시작이 되고 네네. 이걸 어떻게든 좀 오류 없이 오해 없이 순도 100% 의사소통을 가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화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이 맞아요, 책에서. 맞아요. 이 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랜달 P 해리슨이라는 그 미디어 학자가 만든 책 중에서 만화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이제 마샬 맥루헌 등의 어떤 그 미디어 매체 학자들이 주창했던 그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만화가 얼마나 장점이 많은 언어인가를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누구나 머릿속에서 발상이 떠오르고 이 발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가지고 인코딩을 한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 코드가 뭘까에 따라서 빛이야? 그러면 그림이거나 혹은 텍스트야? 그럼 이제 뭐 그 글자야? 그럼 기호야? 그럼 텍스트거나 이런 식으로 전달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발상을 넣을 거냐의 문제예요. 그다음 이 발상이 쭉 가가지고 이 상대방이 디코드를 해서 머릿속에 있던 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재현될 거냐를 보는 거죠. 그쵸. 근데 거기서 100%로 전달되는 걸 텔레파시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존재하진 않지만. 그죠. 아바타에 나오는 그 종족이 머리끼리 연결해가지고 춤추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그리고 많은 어떤 뭐 인터퍼스널 뭐 사이콜로지나 아니면 뭐 신비주의 학파나 아니면 뭐 사이키델릭 분파 이런 데서 어떤 뭐 어떻게든 이런 완벽한 이해, 완벽한 오해를 추구하고 이런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언제나 의미의 손실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쵸. 의미의 손실률을 제일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쓸 거냐 이런 고민을 늘 하잖아요. 예를 들면 글이라는 도구를 썼어. 그러면 정보의 압축성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겁나 효율적이지만 효율적이죠. 하지만 완벽하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널 사랑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문장에 담아서 했을 때와 그 문장에 표정을 더해서 했을 때와 한 폭의 그림을 그려서 줬을 때와 그걸 그 마음을 담은 음악을 만들어 들려줬을 때 효율성은 다르다. 해보셨군요. 음악을 만들어서. 누구나 한 번씩 해보지 않나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로맨틱하지 않아요. 아니죠. 제가 못 만들어도 믹스테이프는 만들 수 있죠. 내가 널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음악들을 믹스테이프로 모아서 주는 초등학생들 뭐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래요? 아닌가요? 뭐. 아무튼 예를 들면 아무튼 그럴 네. 때마다 서로 다른 장단점이 생기잖아요. 만화는 어떨까? 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토대인 거예요, 이 책에. 그쵸. 제가 느낀 건 만화가 겁나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근데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짜요? 네. 효율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생산 비용이 낮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이 책도 같은 두께의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책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담고 있는 정보량은 훨씬 낮거든요. 그쵸. 그런 뜻인 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떤 오해도, 그러니까 오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 네네. 라는 마음가짐으로 만화를 그리면은 네.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꽤나 좋죠. 네, 근데 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3시간밖에 없다라든지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텍스트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발화하거나. 네. 그래서 뭐 이건 조금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AI가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또 화두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네, 하고. 그거 오늘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하시고. 뭐 엄청 큰 얘기니까. 좋은 위스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좋은 위스키도 된다니까요. 이미 내가 나한테 이게 사랑이라는 게 너무 당연해진 사람한테 네. 왜 사랑해라고 물어보는 게 참 어렵기는 어렵죠. 하거든요.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 시인이라 부르기로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건배를 하고 싶게 만드는 말이에요. 근데 저 요즘에 제가 하는 유튜브나 예능, 라디오 이런 데서 이런 주제로 이런 톤으로 대화하는 걸 거의 못했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지인을 만나면 주로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털령 왜 그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면이 원래 저의 어떤 원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만화를 사랑하게 됐고 당신이 생각하는 만화의 사랑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패스할 거고요. 네. 왜냐면 너무 되게 어려워. 답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요? 그 의미가 있어요. 만화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런 거죠. 예, 그 노랫말이나 뭐 음악이나 다 비슷한 건데 만화라는 언어를 통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너무 오래 누적돼 와버린 거예요. 그냥 말로 들었을 때나 책으로 읽었을 때도 물론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는데 만화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내게로 왔어. 근데 그 덕에 내가 울고 웃고 행복했던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 자체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헤어지기에는 우리는 너무 네.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왔어 이런 건가요? 뭐 그런 느낌인데 헤어진다는 게 일단 성립이 안 되고요. 만화랑 헤어진다는 건 비문인 것 좀 같죠. 멀어지기에? 멀어지게 소원해질 수는 있겠죠. 더 행복한 뭐 다른 매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가사로 너무나 감동을 오래 했어. 케이팝을 듣다 보니까. 그랬더니 한국의 여러 디테일들이 모두 사랑스러워졌어. 라고 얘기하는 해외의 케이팝이랑 비슷한, 케이팝 팬들이랑 비슷한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언어를 써보니까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쓴다 쪽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 네. 만화를 소비하던 사람이 만화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사랑 네. 또는 생산자로서 이 만화랑 함께 보낸 좋은 시간들, 경험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하던 걸 일로 하면 싫어지지 않냐. 근데 진짜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학생들, 전공생들이 나한테 질문하기도 해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싫어지지 않나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토록 꿈꾸던 만화가가 되고 나서 그걸 결국 만화를 증오하게 되어버린 작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죠. 김동률 씨의 부친의 얘기. 김동률 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막 곡을 쓰고 막 그러셨는데 결국은 연세대학교 들어와서 있다가 대학가요제 우승을 하고 전업 뮤지션으로의 길로 갔을 때 그 부친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동률아, 네가 힘들 때마다 음악으로부터 위로를 얻었었는데 이제 음악이 널 힘들게 하면 어디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이러냐. 그 얘기가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수하고 그 오직 그 순도 높은 즐거움만을 주는 사랑은 과연 이것이 사랑인가? 받기만 하는 어떤 그 모습이 과연 사랑인가? 나는 이제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가끔 예외를 볼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오히려 그런 애증이란 말도 좀 애매해요. 내가 직접 이걸 그려본 결과 얘가 날 빡치게 하는 순간이 생기긴 했으나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좋아할 땐 예전에 몰랐던 방식으로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 때문에 힘들어지고 사랑이 뭐 약간 뭐 마모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 조금 더 다층적으로 변화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던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 말은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직업이라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죠. 죽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것은 평생 취미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 외에 직업으로 삼기 위한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 사실을 본인이 모른 채 일단 뛰어든 거죠. 거기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 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도 사랑의 일부다. 이걸 이용해서 직업으로 삼은 결과 힘들게 됐던 모든 것들이 사랑의 결과다. 자, 애를 낳았습니다. 너무 사랑하겠죠. 그래서 매 순간 그 애가 자기를 안 빡치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린 모두 우리의 부모들을 한 번씩은 빡치게 합니다. 한 번씩이요? 네. 한 번씩 빡치게 합니다. 네. 그렇다고 사랑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해야 되나? 저는 사랑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결국 안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직업으로 삼을 때 필요한 건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의 뭔가가 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전공생들에게도 제가 하는 수업 학기 첫날, 제가 모 전교생에게 하는 수업에 14주 한 강의에 첫날 첫 시간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되짚어보자. 뭐예요? 이것을 취미로 삼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자. 이것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줘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얘기를 하죠, 수업 때. 그 지금부터 얘기하면 또 한 장 갈 텐데 얘기해도 돼요? 종범님의 케이스만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왜 이것을 취미가 아니라 직업으로 선택했어야만 하는가? 만화를 그리는 이유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작아지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 과정 끝에 직업이어도 괜찮은 이유까지 도달한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만화를 그리려는 사람에게 너 왜 만화가 되려고 얘기해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1초 만에 재밌잖아요. 만화가 좋아서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답은 넓죠. 그 사람이 만화를 관두게 되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만화가 재미없어질 때예요. 예를 들어 마감시켜보잖아요. 관둬요. 재미없어지는 타이밍은 100% 확률로 오고 그쵸? 100% 확률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아니라 자주 오잖아. 그래서 보통 만화가가 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질문까지도 가요. 왜 만화가 되려고 그래? 재미없는 마감하면서도 내가 이걸 잘해. 그럼 그 사람은 언제 관둘까요? 그쵸. 훨씬 잘하는 사람 오면 관두겠죠. 다행히 거기서 한번 더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 만화 좋아해줘. 근데 그 사람 언제 관둘까요? 클럽 만나면 관둬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화를 거듭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으려고 자기가 하는 이유가 언제 관둘지를 결정해 준단 말이죠. 근데요,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집요하게 상상해서 다 준비를 마음속으로 해두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나요? 저는 본 적 없는데요. 그쵸. 보통은 하다가 이 관문을 넘었다 하면서 쭉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싸울 때마다 헤어질까? 내가 왜 만나지? 고민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쵸. 근데 그때 그걸 넘기면 사랑이 단단해질 수도 있고 상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도 있잖아요. 잘 넘긴다는 전제하에 그냥 묻어두면 안 되겠죠. 묻어도 보통 썩죠.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행운으로 만나서 수많은 행운이 겹쳐서 가는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한 명의 작가가 탄생하는 걸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이겨내면서 꽤 많이 단단해진 상태인 거죠. 가끔은 이겨내고 가끔은 운 좋게 넘어가기도 했고 가끔은 뭐 그래서 지금은 옛날 신인 작가 때나 지만생 때 비교하면 나는 만화가지 라고 얘기하는데 주저함이 좀 적어졌죠. 차기작 뭐 준비하고 계세요? 차기작은 가족 뭘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족 뭘까 이런 넓은 얘기지요. 그러면 약간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문제의식과 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건가요? 내 편. 가족을 내 편이라고 느끼면서 사시나 보군요.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마다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데 네. 제가 방금 말한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 피가 섞였다고 해서 법적으로 뭔가 도장이 쾅쾅 찍혔다고 해서 내 편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나? 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와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드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혈연이라든지 제도한테 위탁해서 그 관계의 공고함을 믿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합니다. 네. 그거 아직 그 고민이 안 끝났기 때문에 차기작 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거 진짜 그래서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본인한테 답이 아주 뚜렷하게 좀 생기기 전에도 작품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문제의식을 던지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을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가기도 하면서 네네네. 대충 한 그 어느 가족? 아니, 음. 어느 가족 맞나요? 만비키 가족을 어느 가족이라고 번역을 했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어느 가족 즈음 돼서는 이 사람이 가족관이 좀 세팅이 된 것 같다. 음.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좀 작품들이 아쉬워졌나? 이 생각도 했었고 아무튼 그럴 수 있죠. 일리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전 걱정이 됩니다. 닥터 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뭐 저의 대표작이지만 그거는 오래 고민한 과정이랑 나름 정리한 결론까지 다 담고 있는 작품이었거든요. 누다심 선생님 네. 클럽장이 되셨습니다. 아, 알고 계신가요? 환영합니다. 현직 선생, 강 선생님. 네. 환영합니다. 저희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의 조언자이자 도움 조력자이자 벗이 되어주신 분이죠. 맞아요. 저는 그분도 그렇고 종범님도 그렇고 한국의 이 상담 그리고 심리학, 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지금보다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지고 대중적 이해도가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시민, 서울 시민으로서, 한국 국민으로서. 제가 한 거는 아주 미미합니다. Understanding Comics. 이 책이 왜 좋으세요? 왜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책과 저의 만남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중1 때 막 우리 반에 전화가 왔던 어떤 여자애와 썸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만화를 언제나 그리는 학생이었잖아요. 상대방이 저와 썸 타고 있으니까 뭔가 저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도서관에서 빌렸다. 이 만화의 이해라는 책이 있더라. 너 만화 좋아하잖아. 그래서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14살 오타쿠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잘난 척하고 싶다거든요. 그 나이에 어린 오타쿠들의 재앙이자 본능은 아는 척하고 싶은 욕구이기 때문에 딱 보고 처음 보는 책이지만 이 책 좋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책이 왜 공감성- 좋은지를 빠르게 알아내야만 해. 지금 공감성 수치심을 느끼신다면 아직 그 단계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저는 그걸 듣고 14살 때 나는 참 아는 척을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안아줄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 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빌려줬으니까 고마워. 나 다시 한번 읽어볼게. 다시 읽지 뭐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걸 봤는데 뭔 소리야? 이해가 전혀 안 돼. 왜 이렇게 어렵지? 분명히 만화 형식인데 그러면서 좌절했던 게 제 14살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1년에 한두 번 연례 행사 같이 이해 안 되는데도 꾸역꾸역 읽는 것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전 늘 만화를 그렸고 만화를 그리고 만화를 보면서 이 책을 함께 읽은 지 5년, 7년, 8년, 10년이 됐을 때쯤에 어느 지점, 제가 데뷔를 하고 어느 지점에서 이 책의 내용을 내가 다 이해하겠다. 이제는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라고 한 순간이 왔어요. 그때 저는 이제 이 책을 졸업했다고 느꼈고 그때쯤에는 이미 거의 내용을 다들 외우고 있을 때 정도였죠. 이 책이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에서는 미장센 이론이나 몽타주 이론 같은 거시 이론들이 있어요. 거시 이론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예술 형식을 진지한 언어로 받아들이는 일군의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화에 대해서는 그런 거시 이론이 상당히 없어요. 이 세세한 강론은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는 강론이 가득하지만 충론은 없어요. 없었어요. 그때 그 거시 이론들의 단초를 처음으로 제공한 책이에요. 전 세계의 만화 이론가 비평가들에게. 그래서 좋은 점, 이 책 덕분에 우리도 내가 만화를 왜 사랑했는지에 대해 언어를 갖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좋은 점. 안 좋은 점은 이 책의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제안한 건 이거였어요. 이것은 거대한 토론의 시작이면 좋겠다. 근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제대 위에 받쳐줬어요. 모두가 이 책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추구했던 활발한 토론은 이어지지 않았고 모두가 이 책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용하기 시작했죠. 그게 아쉬운 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최신판일 거예요. 원래 처음 나왔을 때 이 책은 짙은 고동색인가? 약간 그 버건디색 느낌의 표지였고 저는 이제 그걸 갖고 있죠. 일소를 갖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고해상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왜 그게 밉겠어요. 소중하죠. 내가 이걸 이래서 좋아했던 거구나. 그래서 언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언어가 나를 구성하니까 네. 때로는. 그래서 만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만화계가 언어를 음. 받아들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 좀 복잡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우리에게 언어를 준 작품이라는 면에서는 고맙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아, 이 언어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어. 혹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너무 적어 같은 아쉬움들이 있을 텐데.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더 얘기될 것들이 남아있다는 단계예요. 아. 이 책에서 우리에게 던진 화두들에 대해서 아직도 전 세계의 만화가들은 충분히 곱씹어보지 않았다? 논의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을 조금 바꿀게요. 어. 이 책이 준 언어들이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아직 안 다룬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부분의 이런 논의의 시작점은 만화에 대해 이해를 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뭐가 만화인지부터 얘기해보자. 만화의 경계의 면들부터 따져요. 어디부터 만화야? 어디까지는 만화가 아니야? 같은 것들. 그런 논의 하나, 되게 단순해 보이는 논의 하나지만 그걸 누구나 납득할 만큼 결론 내리기 위해서 되게 많은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책이에요. 예를 들면 글 그림이 함께 있어야만 만화일까? 컷이 연속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럼 한 컷짜리 만화는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계속 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제 그렇게 첫 장을 보내고 나면 최소한 이 책에서는 어떤 것을 만화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화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호들은 뭘까? 만화의 모든 요소들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있을까? 만화 안에서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이 엄청난 차이, 느낌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걸까? 만화에서 컷과 컷 사이의 연결 관계는 총 몇 종류나 있을까? 이런 것들, 만화의 그림체에도 얘기를 해요. 만화라는 게 결국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쓰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이 소통의 세계에서 텍스트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미지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죠. 이 두 개를 병렬시켜 보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발상이 위대한 어떤 그 매체를 발명한 거거든요. 그 병렬하는 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효과가 터져버리는 걸 목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글과 그림의 병렬을 두 컷 연속으로 놓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제곱의 효과가 나기 시작했네. 이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이미지라는 도구를 쓰고 있는데 이 이미지에도 수많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이미지의 스타일들이 단순해질 때 어떤 효과가 벌어지고 리얼해질 때 어떤 효과가 벌어지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쓸 때 어떤 효과가 벌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도 하고 있고요. 뒤쪽에 가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챕터가 나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챕터인데 바로 7장 6단계라는 챕터가 나와요. 이 챕터는 예술이 과연 뭘까에 대한 작가의 주장, 제안, 입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있어요. 대부분의 작가가 6개의 창작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거장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고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조금 얕은 단계에 있을수록 열정적이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작품은 더 멀리 못 갈 수도 있고 요 과정을 얘기해 주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작가로서 계속 버티게 해줬던 고민 있잖아요. 내가 만화를 왜 그리고 있지? 이 고민의 일종의 지도가 돼줬던 챕터예요. 이게 중학교 때 제가 만났는데 예를 들면 제일 바깥에 겉모습만 보고 만화를 그렸던 사람, 이 만화를 그리기 위한 어떤 테크닉과 기술들을 배우면서 만화를 그리는 사람, 이 만화라는 형식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공부하는 데까지 들어간 사람, 거기에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추구해서 작품까지 들어간 사람, 예술 형식, 만화라는 예술 형식 자체에 대해 고민하는 데까지 들어간 사람,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걸 왜 그리고 있지? 나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진 근본적인 내면 성찰까지 들어간 사람, 이 단계가 있다고 저는 이 작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길을 잃을 때마다 손을 잡아줬던 안전띠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건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만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모든 아티스트 예술론 같은 게 되죠. 예술가론이죠. 어떻게 보면 예술가론까지 가는 챕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예술 형식에서 창작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될 만한 챕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색채에 대한 것들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화의 아주 넓은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만화의 삼각형, 이 삼각형 안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의 만화를 다 커버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보고 나면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언어가 어떤 원칙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막 소꿉친구였다가 연인이 됐어. 우리 15년 지기인데 연인으로서는 4년째야. 내가 이 사람한테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하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사실들을 확 이해했을 때의 감정이랑 비슷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고 평소에 만화가 그렇게 삶에서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이 책을 권하실 수 있나요? 뭐 새로운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음, 근데 만화가 소중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더 권하죠.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는 분야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이 책의 접근법에 되게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뭐가 신선했냐면 내가 속한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 아름다워라는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한테는 늘 있단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환을 하고 느꼈어요. 만화는 예술이고 이 만화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당신들이 잡지나 신문에서 보던 뭐 그런 게 뭐 만화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심오해라고 주장을 하는 네네. 그 과정이라고 저는 좀 느꼈었는데 네네. 제가 하필이면 또 이 책이랑 병렬적으로 같이 봤었던 책이 네. 그 장강명 작가님의 먼저 온 미래라는 네, 책 네. 혹시 보셨나요? 보지는 않았지만 책이 꽂혀 있습니다. 아, 그 진짜 보지 않고 꽂혀 있는 책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지금. 이 책이 진짜 이 책은 이 다음에 종범님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민음사의 조아라님한테 물어본 왜요? 팬이거든요. 그래요? 완전 팬. 그래요? 저는 민음사 TV에 초대되는 게 꿈이에요. 아니면 조아라 부장님이 스토리 캠프에 와주시는 게 또 꿈이기도 하고. 트레발이 거의 첫 번째 시즌부터 지금까지 멤버로 파트너로 클럽장으로 쭉 함께하고 계신 그러셨겠죠. 저는 민음사 TV에 나가는 것과 조아라 부장님을 제 채널에 모시는 것 두 가지 꿈을 양손에 들고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아라님이 뽑아준 책이 그 먼저 온 미래라서 이거를 같이 이제 읽었는데 네. 먼저 온 미래라는 게 결국 바둑이 AI 이후에, 그러니까 알파고 이후에 바둑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보다 보면 그냥 네가 있는 필드도 이렇게 될 건데 단지 바둑이 먼저 겪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안 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잘 보렴. 그리고 미리 마음의 준비든 생각의 정리든 해놓으렴 같은 메시지라고 저는 이제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예전에는 바둑이 되게 뭔가 예술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되게 국수급에 해당하는 전설적인 기사들은 단순히 그냥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로 좀 인정을 네. 받았단 말이죠. 인류의 아주 극소수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을 보고 온 그쵸. 사람들. 그럼 뭔가 이렇게 딱 놔버리면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다 뜻이 있을 거다. 내가 한 시간 정도 지나면은 저 수가 얼마나 신묘한 거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신비감 같은 게 아우라가 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싹 거친 거죠. 매 수마다 이제 AI가 승률이 이 수로 인해서 얼마나 올라갔고 내려갔는지를 그냥 그대로 말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 기사들의 실력이 다 AI가 레이팅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는 게 AI 일치율이라는 걸로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버렸네요. 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바둑이 되게 저마다의 색깔도 있었고 기타 등등 됐었는데 지금은 다들 AI랑 두면서 AI한테 열심히 배워서 어떻게 하면 AI에 가깝게 바둑을 둘 수 있을까? 정답이 있게 돼버린 네네네.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사례, 지금 말씀해주신 풍경, 장면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이세돌님께서 알파고에게 패배를 한 이후에 기원이 늘은 거 아시죠? 네. 강남에서 기원을 봤어요, 제가. 왜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때 이것도 있어요. 실용음악과들이 되게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시죠? 실용음악과 중에서 특히 그 악기별로 보면은 현악기나 기타 이런 것들은 아직 DAW라고 찍어가지고 가상악기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나마. 현악기는 그냥 세션 불러가지고 녹음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걸 이렇게 찍으면 커브를 엄청 만져야 비슷해지니까. 반면에 드럼과 베이스는 그냥 찍는 게 나아요. 훨씬 효율적이에요. 효과적이고. 그래서 실용음악과에서 드럼 쪽과 베이스 쪽은 거의 이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AI가 나오고 나서 취미 밴드가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둑도 네. 동호인들이 늘고 있대요. 기원이 늘었다는 게 그 뜻이겠죠. 왜냐면 그전에는 신의 영역을 엿보고 있는 극소수만을 위한 어떤 세계가 바둑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 바둑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즉 어떤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맞아요. 이제 내가 연주를 해서 돈 벌고 최고의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전공을 했던 시대에서 내가 남는 시간에 밴드를 해서 나 스스로의 고향감을 위해 연주를 하면 돼 라는 식으로 가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 밥그릇에 대한 위협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이 한 장 차이로 옆에 바로 옆 뒷면을 보면 무언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좀 문제라고 보는 편인데 아무튼 그런 비슷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됐을 때 정말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한 그 6단계 있잖아요. 네네. 여기 보면은 뭔가 문제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AI 시대에서는 그 우리가 아우라라고 생각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네. 되게 쏙 빠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변화하는 세계에서도 여전히 그 6단계 론이 네. 유효하다고 보세요. 네, 전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 얘기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직업적인 목적으로라고 물어보시면 직업적인 목적으로 어떤 걸 한다 그런 맥락으로 물어보시는 거면 6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는 사라지거나 대체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예술을 즐기는 전체 일반적인 내가 뭔가 창작하는 6단계라고 넓게 보시면 이거는 AI가 어느 부분을 대신 해준다고 해서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진 않거든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게 외모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로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의 가장 내면의 영혼을 사랑하게 됐을까지 단계가 있다고 칠게요. 어느 단계로 시작을 하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AI가 발전을 해서 나의 테크닉을 대체해 준다고 해도 아니면 실제로 그 AI가 너무 발전해 버려가지고 특정한 어떤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게 내가 이걸 하는 거랑 무슨 관계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작자의 6단계라는 건 AI와 무관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창작을 직업으로 삼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단계까지 가져야 대체 가능성이 낮아질까? 이 고민은 필요해지겠죠. 현재 AI가 어느 단계까지 우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이종범이라는 작가의 고유성 또는 대체 불가능성은 어떻게 바뀌나요? 직업적으로. 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위험을 느낄 때쯤엔 지구인 전체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다수가 위험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좀 안심이 돼요. 맞아. 우리는 원래 나만 죽을 것 같아 그런 맞아. 걱정이 되는데 인류 전체가 문제야? 그러면 함께 길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코로나 때 회사가 너무 힘들 때마다 제가 했던 게 나 다 힘든 다른 힘든 기업가들과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영순 작가님 내가 참 좋아하는데 양영순 작가님의 천일야화에 명언이 나옵니다. 불행에 빠진 사람이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는 더 불행한 사람을 푸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그게 진리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 인간의 어떤 더 불행한 사람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더 불행한 사람을 보고 가서 놀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더 불행한 사람의 상황을 내가 더 악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그시 보고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그 고통을 좀 근데 마취시키라고.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네. 구글에 팔레스타인이라고 쳐봤어. 와. 예를 들어. 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실제로 좀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오늘 해야 될 일을 해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쟤네가 왜 그 또 쟤는 쟤네고 뭐 그 사람마다 그 겪어보지 않은 일, 내일이 아닌 상황에 자신을 넣어보는 그 몰입력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몰입력은 일종의 그 드래곤볼의 전투력처럼 이 스카우터에 잡힐 수 있는 어떤 측정이 가능한 그건 훈련도 수치라고 가능할까요? 훈련 가능하다고 보죠. 어떻게 훈련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 얘기하면 또 길 텐데요. 아무튼 간에 네. 쉽게 몰입하고 빨리 몰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몰입이 좀치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덕에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좀 덜 행복한 순간도 많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요. 네. 제일 이론적으로는 제일 유리한 건 몰입을 하고 싶을 때 또는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스위치를 딱 켜가지고 미친 듯이 몰입을 하고 네네. 지금은 내가 조금 디태치 돼야 될 타이밍이라고 느낄 때는 몰입 스위치를 딱
끌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것도 가능할까요? 네, 저는 뭐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음. 그게 안 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황들에 많은 작품들에 과몰입을 해버려서 내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 이런 분들도 꽤 있는 거 보면 그쵸. 뭐 그것도 사람마다 성향이고 그러니까 태길이 아닐 것이다. 네. 사람은 몰입력을 키우는 동시에 몰입하지 않을 그 힘도 같이 동시에 기를 수 있다. 믿음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 종범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 몰입력이 훌륭한 스타일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뭐 다이빙 하죠 이제. 그거를 근데 지금은 나 좀 일상을 잘 살아야 될 때야 하면은 적절하게 끌 수도 있나요? 그럼요. 왜냐면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요. 지금까지 정말 수천 명의 전공생들 지도 제자로 보냈어요. 그 학생들 중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태, 뭐 가정 환경이 안 좋구나, 뭐 그런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학생 전원에게 진심으로 100% 몰입을 하잖아요. 저는 교육을 못 해요. 제가 다치거나 망하거나 슬프고 망가질 거예요. 적당히 그들에게 도움될 만한 교육 서비스를 꾸준히 계속 제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몰입력을 끌 필요도 있거든요. 이게 마침 진짜로 한 달 전쯤에 저희 회사 리더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회사 분들은 너무 진정성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나머지 모든 고객 케이스에 지나치게 몰입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번아웃도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상처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네네. 우리는 친절해야 하고 진정성이 물론 있어야 하지만 조금 더 드라이하게 일을 좀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그분과 나눈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요. 저도 그렇게 표현해요. 내 안에 소시오패스를 깨우는 순간들이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요. 야, 되게 도움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건 내가 너에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걸 꼭 알고 있어라. 그건 네 원고고 그건 네 삶인데 난 진심으로 도움되고 싶어 하지만 최대한 네 입장에 공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 학생들은 뭐 말인지 알아요. 상대한테 너무 몰입을 해버리면 상대한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돈이에요. 난 돈이 아주 많다고 칩시다. 그럼 아주 많이 몰입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왜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약간 원칙처럼 정리하기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자신이 없어질 지경까지 몰입을 하면 서로에게 좋지 않다. 동의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네. 정범님 말처럼 저도 조금 더 상황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싶어하고 네.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태도가 오히려 상대 입장에서는 상처나 불만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얘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네. 침착한 것 보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서운함은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약간 복채를 낼 것 같아요. 지금 좀 있으면. 아, 복채를 낼 기세인데요. 복채는 제가 그러니까 준비해 뒀거든요. 네, 근데 그치. 이거예요. 예. 상상을 좀 해볼게요. 저의 이런 종류의 그 태도가 상대에게 서운함을 야기한 상황을 상상해봤어요. 그럼 저는 이제 소통을 하면서 눈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 서운함을 감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지금 문제 해결보다 공감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었구나. 그걸 지금부터 제공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저는 알아요, 대충 그런 거를. 그런 상황 눈치를 알죠. 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딱 대화를 하면 누구나 알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서 원하는 게 뭘까? 자기 이거 눈치가 빠르네. 자기 입장에 대해 공감하는 어떤 그런 걸까? 많이 닫혀 있나? 닫혀 있을 때는 솔루션 주면 안 되죠. 일단 뭐 약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약 다 바르고 왔어. 이제 훈련소처럼 왔어. 교수님, 저 이번에 공모전 나가야 되고 이 작품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제가 거기서 공감만 해주면 안 되죠. 그럼 그거는 보면 알잖아요. 아니 그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니즈가 뭔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일단 시작이니까. 트레바리 클럽 지금 해보시니까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 지금 시즌2 뒤적거리고 있어요. 이제 한 번 남았거든요. 3번을 했는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트레바리 클럽장에 대한 제안을 받고 매번 그럴 때마다 고사하고 사양하고 그랬던 이유는 너무 트레바리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못하겠다. 왜?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잘하고 싶으니까. 근데 나는 그러기엔 지금 너무 바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처음 해보니까
내가 늘 학생들에게 얘기했던 걸 내가 또 못 지키고 있었구나. 잘하려고 하는 게 문제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됐고, 바쁜 와중에 진행하는 게 발제문 쓰고 뭐 하는 게 부담이 좀 됐죠. 하지만 그 이상한 즐거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멤버들도 너무 좋았고, 파트너님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시즌 1 끝나가는 지금 물어보고 있죠. 시즌 2는 바로 이어서만 해야 되나요? 잠깐 쉬었다 해도 되나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 빌더라는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지도 어느덧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닥터 프로스트 마지막 시즌을 연재하면서 늘 고민했고 확신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커뮤니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였거든요. 그 말은 커뮤니티가 망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좋지 않은 커뮤니티 혹은 건강하지 않은 커뮤니티가 많다는 사실도 전제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지도 많이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 얘기들을 모아서 그린 게 닥터 프로스트 마지막 시즌이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권성민 PD님의 더 커뮤니티라는 어떤 그 예능도 같은 고민에서 만드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커뮤니티는 중요해. 그 커뮤니티는 건강해야 돼. 그럼 어떤 게 좋은 커뮤니티일까? 이런 식의 어떤 고민의 끝에 나름대로 가설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몸소 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기회가 되셨기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안도감을 주기도 했어요. 여전히 내가 가설로 세운 좋은 커뮤니티는 기능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어떤 좋은 커뮤니티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네.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에너지라고 네, 그쵸. 저는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한 건데, 왜냐하면 예전보다 그 에너지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기가 너무 어렵다.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무지하게 여유가 없다. 맞아요. 예전에는 그 민들레 홀씨가 많았잖아요. 바람만 불면 퍼진다고. 근데 점점 없어지게 되면 참새가 죽어나가죠. 맞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느낌? 그런 환경을 감지하신 것 같은 게 여기 나오는 모든 이 포스터들이 전부 다 좋은 커뮤니티에게 되게 필요한 덕목들이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하에서 만드셨다는 거 알죠?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야 되는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이 직업이 되려면 돈벌이가 돼야 된다. 돈벌이가 되려면 이게 어떤 비즈니스 구조가 잡혀야 된다. BM이 잡혀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가 바로 서려면 누군가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대가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 그럼요. 네, 그게 이제 뭐 지난 10년간의 투쟁 같은 거였는데. 저 너무 훌륭한 그 역사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클럽장을 하면서 원칙으로 세웠던 것 중에 하나. 좋은 커뮤니티의 여러 가지 원칙들은 이미 트레바리에서 저렇게 벽에 붙여놓고 있는 것 같으니 파트너도 그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으니 여기에 내가 한 가지 내 원칙을 더한다면 첫날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모임을 만들거나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조연으로 만드는 행동인가 주연으로 만드는 행동인가를 봐요. 조연 쪽이다 그럼 안 해요. 주연 쪽에 가까우면 해요. 모든 행동의 기준을 거기에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누구도 엑스트라로 존재하려고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진짜 멋있다. 일상 속에서 자기의 주인공성을 잃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의 통제감을 다시 되찾고 나는 적어도 요 게임 안에서 주인공이야라는 감각을 되살리려면 그 커뮤니티가 줘야 되는 체험이 있거든요. 저 이거 혹시 써먹어도 되나요? 네? 집어였어요.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구나. 이거 포스터로 해도 너무 막 저작권 이런 걸 안 해주셔도 괜찮죠? 괜찮아요. 이거 좀 써먹어야겠다. 나중에 그거 붙여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봤냐 이거 내가 말한 거야 이거 내가 네, 너무 좋다. 그 엑스트라가 누군가를 조연으로 만드는 언행들을 늘 보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중화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멋있다. 너무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주연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조연으로 만드는 방식에 발화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걸 보이면 그걸 중화하는 예를 들어 방법으로 그런 건 잡고. 어떤 바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답정너식의 말이 있죠. 저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옵션을 줄이는 말하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답정너가 있어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조연이죠. 그런 식의 대화를 내가 다른 방식으로 풀죠. 그런 것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위해 존재해라고 느끼는 클럽장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다들 조연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다들 주연으로 만들고 싶으면
내 말보다 일단 책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거는 조연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주연이 되는 순간은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고 질문을 하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순간 방금 말한 사람은 주연이 되잖아요. 그거 다 반복하는 것 뿐인데 첫날 모임이 끝나고 제가 되게 애정을 갖게 된 저희 모임 멤버 중에 한 분이 저의 진행에 대해서 되게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말에 말로 댓글을 달아주시네요. 커뮤니티에서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린 글들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느끼나요? 연민을 느끼죠. 이 글은 묻혔다. 하지만 댓글이 많이 달리면 뭐라고 느끼죠? 아, 내 힘드네. 그 게시판에서 주인공성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발화자에게 여러 개의 댓글을 말로 달아주고 나중에 가면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 모임이 되니까 댓글을 말로 다는 주체가 나 말고도 많아졌어요. 아 너무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여기가 안전한 커뮤니티라고 느끼죠. 그 안전함의 근거는 난 여기에서 조연으로 밀리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누적된 경험이거든요. 지금 혹시 그러면은 그 종범님의 클럽에서 종범님이 빠지면 네. 이 커뮤니티는 어떻게 될까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지점들을 일부러 언어화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해해주고 계시다고 느껴요. 그럼 만약에 종범님이 뭐 한 2달을 쉬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2달 동안 종범님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은 이분들끼리 뭔가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길까요? 그분들끼리 파트너 중심으로 뭘 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거기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이해해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클럽은 되게 종범님이 없을 때는 그 클럽장이 없는 함께 만드는 클럽이다가 그럼 너무 좋겠네요. 종범님이 돌아오시면 클럽장에 있는 클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시도해 본 적은 아직은 없는데 저는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너무 좋겠다. 왜냐면 좋은 커뮤니티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에 대한 의존성이 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잘 시드처럼 심어놓고 나온다면 그대로 충분히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모두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 그리고 취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는 믿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상담할 게 하나 있는데 뭡니까? 트레바리는 여기 보면 그 뭐 님이라고 부른다. 네. 그런 이제 여기 있는 게 대부분 다 좀 타인을 존중하는 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근데 존중이 그 자체로 좋기만 한 게 맞을까라는 의심을 좀 요즘 하기 시작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존중한 나머지 우리가 거리감을 느끼는 분위기를 오히려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존중이라는 말을 좀 파고들어 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정한 존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좀 되는 게 왜냐하면 그때 그 종범님이 저한테 말을 놓는 것이 왜 때로는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었는데 네네. 누가 보면 나 되게 말 놓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같이 느끼게 반대입니다. 네네. 좀 반대예요. 오히려 말을 안 놓고 평생 사는 게 더 나은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쵸. 네. 근데 어떨 때는 되게 엄청 가까워지는 게 이제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싶다면 평화가 좋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친해지려면 트레바리가 커뮤니티를 되게 잘 만들려면 서로를 존중하는 게 당연히 강조돼야 되겠지만 저도 이 고민 해봤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네네. 서로를 파고들고 선을 그쵸, 살짝 그쵸, 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뽐뿌질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고 잠정적으로 정리한 저의 결론을 공유해볼까요?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저의 클럽에서 그 방금 얘기했던 주인공성이랑 더불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이슈예요. 좋은 커뮤니티가 잘 많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죠. 배려와 존중을 왜 해야 한다고 처음에 생각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봐요. 나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대우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이 반대 경험을 해보는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리는 이 정도인데 누가 치고 들어왔어. 안전거리를 나랑 다르게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물어봐 버렸어. 뭐 등등등. 내가 감추고 싶은 걸 들춰내 버렸어.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식에서 사람들은 안전한다는 느낌을 침해받잖아요. 그게 싫어서 동호회에서 나오고 클럽에서 나오고 커뮤니티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존댓말 써주세요, 경어 써주세요, 존중과 배려의 방법론을 막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질문을 이제
그 근본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전함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엔 이 말고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사이 경계선을 더 촘촘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경어, 이 원칙 이것과 안전함을 느끼는 목표 이 사이에 약간의 모험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요걸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이것의 부작용 때문에 버리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목표는 유지한 채 다른 방법을 쓰려면 뭐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똑같이 평어를 써요. 그럼 이 평어 중에서 반말과 막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어라는 수단을 써봤지만 안전하다는 목적을 침해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내보낼까? 아니면 처음부터 평어와 막말은 별개입니다라는 학습을 시켜볼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트라이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평어를 썼음에도 더 다정해지는 사람과 평어를 써서 상대의 안전을 위배하는 사람이 동시에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때 방법론이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실험을 많이 해봅니다. 안전이라는 키워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언제 위험하다고 느낄지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거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 또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되게 안전지대에 머무르기만 하면은 또 사람은 고이잖아요. 관계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안전이라는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그 모험이라는 가치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네. 라는 지금 저도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저도 이해갑니다. 네, 그쪽으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타고나기를 굳은 살이 많이 bek힌 사람이 풀숲을 뛰어가는 거라 이 주부습진이 온몸에 가득해가지고 엄청 아픈 사람이 풀숲을 뛰어가는 거랑 생체계의 차이가 다르죠. 그쵸. 이 사람 사이라는 환경 속으로 뛰어들어갈 때 좀 더 단단한 사람이랑 좀 연약한 사람이랑 똑같은 거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플랫폼이 제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클럽하우스 때나 이런 여러 가지 실험 상황에서 무례함과 솔직함은 다른 거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두 개를 능숙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가 솔직하다고 말했지만 난 무례하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로만 방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무례해 보이는 말이 뭐 왔다 갔다 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 상대가 좀 무례해도 그 모험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솔직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방을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 이해가 높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한 작은 어떤 세션도 만들어 보고 트라이얼도 해보고 그러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가 적어질수록 위험하다 이거랑 너무 많은 선택지는 원칙을 없앤다 이거랑 그 사이 어디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으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 혹은 안전한 추가 선택지로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트레바리는 너무나 존중하는 곳이다. 그리고 너무나 점잖은 곳이다. 모두가 굉장히 원칙적으로 소통과 배려를 하는 곳이다. 뭐 이런 어떤 브랜딩이 됐어요. 그럼 트레바리에서 예를 들어서 트레바리 레드 매운맛 한번 가자. 그래서 뭐 새로운 서비스 하나 내요.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특집이야. 우리 트레바리 레드 이번에 한번 시험 삼아 합니다. 여기는 뭐 배려보다 아니면 서로에 대한 어떤 조심, 완전거리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강렬하고 매운맛이고 좀 누구는 무례하다 느낄 수도 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대방은 당신에게 무례할 마음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오세요. 당신이 무례하다고 느낀다면 저 사람은 솔직함을 표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꼭 얘기해 주세요. 그거 저한테 무례하지만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이제 트래블 레드에서는 이 기존 트래블리에서 못했던 뭘 또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또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떨까? 나 왜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지? 뭐 내 사업 아닙니까? 나도. 너무 좋다. 트레버리를 모시고 싶어졌어요. 뭘요? 아예. 저를요? 재밌는데요? 제 1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유튜버로서 이종범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전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네. 유튜브는 현재 이종범에게는 무엇인가? 더 효율적이고 가끔은 덜 효과적인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것에는 만화라는 언어를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능숙하고 덜 두려워요. 반면에 만화라는 언어를 써야만 줄 수 있는 거대한 감동을 말로 주긴 쉽지 않아요. 그쵸. 만화를 통해서 만화에 실어서 보냈을 때의 독자가 느끼는 감정의 진폭 이것을 말로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만화보다 제가 조금 덜 두려워하면서 무언가를 시도하기에는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작가적인 활동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반 농담으로 차 기자 기다리시는 독자분들한테 좋은 웹툰 많으니까 딴 거 보고 계시고 저는 이제 스토리 캠프라는 채널을 저희 차 기자기라는 생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말은 절반은 구라였거든요. 뭐 차 기자 만들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겠어? 근데 해보고 나서 알았어요. 정말로 차 기자를 준비하는 수준의 고민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반응이 오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작가로서 이 도구를 살짝 바꿔서 하던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웹툰이 됐건 유튜브가 됐건 네. 사람들한테 만화 또는 말을 통해서 뭘 주고 싶으신가요? 이야기라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사랑해라는 말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해서 반복하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죠. 괜찮아? 안 아파? 이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죠. 가끔은 정면으로 난 너 사랑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참 나에게 좋은 거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야.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가끔은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도구야 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이야기는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가끔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가끔은 직접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 왜 좋아요? 우리는 하루에 몇 개 정도를 욕망할까요? 많은 것을 욕망하겠죠? 평균 24,000개를 욕망합니다. 아 그래요? 세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욕망한 대로 살 것 같으세요? 20%? 1%입니다. 슬프죠? 근데 그게 인생이죠.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을 99% 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회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그냥 놔두면 당연한 듯이 무기력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 이야기를 즐기는 순간만큼은 내가 욕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원래 인생은 유한한 건데 그 안에서 나를 좀 더 확장해주고 내 삶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주고 나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지켜주고 가끔은 북돋워주고 가끔은 위로해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 어떤 이야기 안에 깊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동은 인간을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일종의 여정인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가장 멀리까지 우리를 보냈다가 돌아오게 해주는 여정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이 먹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 같은 건가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사랑하죠. 근데 요런 정리에 도달하기까지는 내가 좋은 이야기를 보면서 울어보고 웃어보고 감동해보고 여운에 젖어보고 했던 시간들이 누적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남들에게 먹여주고 싶어지는 것은 인지상정.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야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는 작가로서는 17년을 살았지만 독자로서는 39년을 살았네요. 무슨 말이죠? 독자로서의 저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독자로서 저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극히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극히 저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이야기는 좋은 겁니다라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안 읽어본 이야기, 안 겪어본 체험, 안 즐겨본 필드 한번 가서 맛보시면 어떠실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타쿠들이 영업에 그렇게 진심인지 아십니까? 그 맛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내가 즐길 거리가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이타심이 있죠. 오타쿠는 가장 순수한 이타심의 존재들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너무 사랑해서 네네. 다른 사람들과 이걸 함께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도 있죠. 그럼 내 즐거움이 두 배가 되니까. 혼자 즐기는 것보다는 벽치기보다는 사람이랑 치는 게 재밌고.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본능 때문에. 그래서 뭐 네. 이야기가 좋습니다. 저는 종범님이 자기의 삶을 도구화하는 방식이 너무 좋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죠? 종범님이 살아가는 이유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고 저 뭐 때문에 살아요, 저 지금? 나 먼저 한번 자존감 좀 채워보자 오늘. 제가 느꼈던 이종범이라는 사람은 네. 인간에 대한 애정이 진짜 아주 큰데 네. 아주 큰데 근데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인간을 위해서 삶을 좀 이렇게 살아서 기여를 해보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은 이거야 라는 게 그 사랑하는 방식이 당신에게는 스토리인 거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이걸 안 놓친다고 해야 되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도 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수단이 있고 그 수단이 뭐 보통은 직업이겠죠? 그렇죠. 네, 보통은 직업인데 그게 뭐
뭐 사업일 수도 있고 뭐 투자일 수도 있고 뭐 창작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 먹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단은 언제나 목표보다 강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수단에 먹히는 거를 바라보는 게 참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미친 말에 고삐를 놓치죠. 그쵸? 근데 종범님은 언제나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좀 감각적으로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수단들에 먹히지 않고 이 수단들이 계속해서 잘 정렬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네. 겁이 많아서 이게 그래요. 너무 흔치 않은 네네. 이게 너무 흔치 않다. 왜냐하면 이 제가 이제 뭐 클럽장님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업 자체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기가 되게 쉬운 직업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을 수없이 많이 뵈면서 당연히 무한한 존경심도 느끼지만 그것과 거의 동일한 규모의 허탈함과 씁쓸함과 슬픔도 같이 느끼거든요. 실망감 같은 거. 실망은 감히 제가 실망을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렇지 이 삶이라는 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우리를 잡아먹지. 그래서 잡아먹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많이들 잡아먹고 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분명히 어떤 이상과 철학과 뭐 어떤 뭔가 욕망이 있어서 창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나를 잡아먹어서 난 이제 불행해졌어. 아니면 너무 저를 똑바로 보시고 얘기하면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찔리잖아요. 행복하려고 음악을 했는데 이제 음악 때문에 불행해. 그쵸 뭐 사랑하니까 너를 만났는데 널 만나서 널 증오해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쵸. 제일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예는 뭐 돈 많이 벌어서 기부해야지라고 했는데 기부는 나중에 하고 일단 돈부터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성이라는 거는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목표로 삼는 게 좋은가, 아름다운가, 그다음 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은 무엇인가. 네네. 그다음에 지금 내 삶의 궤적은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과 인지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멋있고 긴 정의네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라면 지성이는 정말로 소수고 그러겠죠. 그 소수에 해당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강력히 믿고 있기 때문에 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종범님과의 관계가 아주 기쁘죠. 오늘 자존감 달달하다. 쭉쭉 채우고 가네요. 너무 좋다. 이제 전 제가 지성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꽤나 힘들 때 쪽쪽 꺼내서 먹겠지만 그 사실을 저희가 스스로 평가하는 저는 겁이 매우 많기 때문에 좌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가 모르는 어딘가로 흘러갈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은 경험에서 나온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더라. 그리고 다음에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면 신 혹은 삶 혹은 운명 무언가가 씩 웃으면서 얘기하죠. 계획을 세워 니네가? 그러면서 냅다 후려 갈기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상황들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되지? 라고 계속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그게 뭐 지성의 단초가 돼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트레바리 클럽장으로 모시게 된 게 저희한테는 되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이게 프로와 아닌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뭔가 도입부라던가 딱 끝내는 방식이나 주제 전환 같은 게 좀 더 매끄럽고 전문가스러워야 이제 프로인데 그런가요? 저는 프로가 아니니까 네, 이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정도로 네네. 마치 소감 얘기해도 돼, 소감? 네. 보통 이제 이 카메라 앞에서 바이크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 느껴도 발전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얘기하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제 언어가 바뀌거든요. 근데 가장 자연스럽게 제일 하고 싶은 얘기를 제 방식대로 얘기할 수 있었던 1시간 반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술 먹으러 갈까요? 가시죠. 네.